저는 박정우입니다. 39의 나이에 소방관으로 살았던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완전히 멈춰버렸죠. 그날 밤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출동 사이렌이 울렸어요. 공장 화재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저는 주저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방화복 안은 찜통 같았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를 찾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데려갈게. 아이를 안아 올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아이를 제 몸으로 감쌌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렸니? 우리 아들. 어머니 옆에 아버지도 서 계셨죠. 평소엔 무뚝뚝하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는요? 제가 구한 아이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사해. 내가 지켜줬으니까.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 다리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으니까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예요.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조금은 호전될 수 있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거였죠. 뛸 수도, 계단을 오를 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소방관으로 살 수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보상금 나온다더라. 국가에서도 나오고 보험도 있고 약 7억 원 정도라고 했어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다 내놓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만 믿어. 우리가 평생 돌볼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 넌 재활에만 집중해.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을 믿었으니까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다친 모습을 보고 가장 아파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보상금 7억 원은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니까요. 휠체어에 앉아서 통장 정리를 할 수도 없었죠.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움직여주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그게 제 다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약혼녀 민지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6년을 사귀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죠.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동생 정훈이도 자주 찾아왔어요. 형, 빨리 나아. 우리 형은 강하잖아. 정훈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동생도 걱정이 많은가 보다 싶었죠.
퇴원하는 날, 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석 달 만에 맞는 바람이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어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버지는 차에 짐을 싣고 계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실려 들어갔어요. 실려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 탈 수 없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이제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됐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요? 응, 지금 집은 계단도 많고 좁잖아. 네가 생활하기 불편할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 알아봤어. 2층 집인데 한 층은 내 방으로 쓰면 되겠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셔야 한다니. 괜찮아요. 제가 적응할게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시작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고르신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햇볕도 잘 들었죠. 어때, 정우야? 여기서 푹 쉬면서 재활하자.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평생 좁은 데서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이 집이 꽤 비쌌을 텐데 말이죠. 집값이 많이 나갔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신경 쓰지 마. 내 보상금으로 산 거 아니야. 우리 저축한 거랑 대출 조금 받았어.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집을 샀다면 너무 미안했을 테니까요.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죠.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었어요. 대출액이 2억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조금이라고 하셨는데 2억 5천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하실까봐 걱정됐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새 가구를 들이셨어요. 거실에는 큰 텔레비전이 설치됐고요. 주방 기구들도 전부 새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왕 이사 온 김에 제대로 장만했어.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새 차를 뽑으셨습니다. 중형 세단이었어요. 정우 태우고 병원 다니려면 편한 차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구두수선 가게를 하시며 알뜰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씀씀이가 커진 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7억이면 우리 여생은 걱정 없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살아봐야지. 정우도 우리가 돌보면 되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 제 보상금 얘기였던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대출받았다고 하신 게 거짓말이었나? 보상금으로 집을 산 건가? 하지만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생 정훈이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였어요.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죠. 형,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중고차 장사가 안 돼. 정훈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많이 힘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빚도 좀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고, 정훈이 아내 은희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8살, 5살이었죠. 은희도 가끔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와 올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어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 정훈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술만 마시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정훈이가. 오빠님도 보상금 받으셨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난색을 표하셨어요. 그건 정우 돈인데 어머님도 쓰시잖아요. 가족끼리 뭐 그렇게까지. 은희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 돈을 놓고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게. 하지만 동생이 힘들다는 건 사실이니까.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정훈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정훈이가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훈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코인 좀 했거든. 대박 나면 빚 갚으려고. 근데 다 날렸어. 얼마나? 4천만 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죠. 은희는 알아? 정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알면 이혼하자고 할 거야. 정훈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36살 남자가 형 앞에서 우는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형, 나 어떡해. 애들은 어떡하고. 저는 정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정훈이 얘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정우야, 정훈이 얘기 들었지? 네. 내가 장남인데 동생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보상금 받은 사람은 신용이 좋거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정훈이가 저를 찾아왔는지, 왜 은희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 저도 나중에 재활 치료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야 우리가 평생 돌볼 거 아니냐. 정훈이는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저는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훈이는 차용증을 썼어요. 형, 고마워. 꼭 갚을게. 집 팔아서라도 갚을게.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각서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은희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했어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빚. 제 명의로 진 거였죠. 정훈이가 정말 갚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대출을 받아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이는 처음 며칠은 고마워하며 자주 연락했어요. 형,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 그렇게 말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재촉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사업 정리하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빚이 제 명의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정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야? 형. 나 진짜 죽고 싶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정훈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 미안해. 나 또 망했어. 뭐가 망했는데? 주식, 레버리지로 했는데 다 날렸어. 저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잃었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어요. 8천만 원? 아니, 8,500.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형이 빌려준 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또다시 도박을 한 거였죠. 형이 빌려준 돈은?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도 썼어? 형, 미안해. 처음엔 정말 조금만 하려고 했어. 불려서 갚으려고. 미쳤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훈이가 계속 울었어요. 형, 나 어떡해. 은희한테 들키면 끝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내가 생각했어야지. 왜 또 도박을 해?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애들 얼굴이 안 보여.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생이 죽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디야? 한강. 다리 밑.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아빠 깨울게.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자식이 또? 아버지는 옷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새벽 3시쯤 아버지가 정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훈이는 술에 절어 비틀거렸어요. 아버지가 정훈이를 소파에 눕히셨습니다.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 어머니도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죠. 8,500? 또? 정훈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미안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애들 얼굴이 안 보여. 어머니가 정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 자식이 형 돈으로 또 도박을 해? 저는 그 광경을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생이 한심하기도 했고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왜 대출을 받아줬을까? 이튿날 아침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훈이는 숙취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빚은 어떻게 할 거냐?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갚을게요. 시간 좀 주시면. 시간? 네가 뭘 해서 갚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채권자들이 독촉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우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게 또 뭔가를 요구하시려는 거였죠. 네가 장남이잖니? 동생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이미 1억 2천 빌려줬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저도 앞으로 치료비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야 우리가 돌보면 되잖니? 정훈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제 치료는요? 나중에 하면 되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치료는 나중이고 동생 빚이 먼저라는 거였죠.
어머니, 그 돈 제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 돈이야. 근데 그 돈 누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정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제발. 이번만 도와줘. 내가 집 팔아서라도 갚을게. 너 집이 어디 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세 살잖아. 그거 빼면 돼. 2억은 나와.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고? 여기서 살면 되지. 부모님 모시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생네 전세금까지 빼서 빚을 갚겠다는데 제가 거절하면 정말 가족이 깨질 것 같았어요. 각 썼을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형,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게. 집 팔면 갚는다는 걸 확실히 써. 그래, 쓸게. 결국 저는 또 허락했습니다. 제 보상금에서 8,500만 원이 나갔어요. 정훈이는 각서를 썼습니다. 집을 매도하여 반드시 변제한다는 문구까지 넣었죠. 저는 그 각서를 받아 제 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몰랐어요. 정훈이네는 정말 이사를 왔습니다. 전세를 빼서 빚을 갚고 우리 집 2층에서 살게 됐죠.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참았어요. 조카들이니까요. 은희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망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2층에서 정훈이와 은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또 술 마셨어? 시끄러워. 내가 뭘 어떻게. 형님한테 또 손 벌릴 거야?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매일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방문을 쾅 닫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 보상금이 얼마나 남았을까? 집 살 때도 쓰고, 정훈이 빚 갚는 데도 쓰고, 제 치료비는 남아 있을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정훈이와 은희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한테 또 부탁해봐. 은희의 목소리였어요. 미쳤어? 이미 2번이나 받았는데. 정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돈 많잖아. 7억이나 받았는데. 그게 다 형 거야. 은희가 비웃었어요. 형 거? 어차피 형은 못 쓰잖아. 휠체어 탄 사람이 뭐하러 돈을 써.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은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정훈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형 입장이면 뭐해? 어차피 부모님이 다 쓸 건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을 구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한테는 그저 돈 뭉치에 불과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었죠. 가족이니까요. 제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정훈이네가 이사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죠. 그래, 언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응, 좋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죠. 울었나 보다 싶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밥은 먹고 왔니? 네, 어머니. 먹고 왔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민지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오빠.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미안해.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헤어지자는 거지?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괜찮아.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유 들어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금도 그래. 하지만 나. 미래가 너무 두렵거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휠체어 때문에?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은 아니야. 오빠 가족들도. 나 힘들어. 가족들? 저는 되물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네 동생. 너무 자주 손 벌리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빠 보상금도 다 쓰고 있잖아. 나 그거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나도 거기 묶이는 거잖아. 오빠 가족비까지 다 떠안는 거고.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내 동생도 결혼 준비 중이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지의 선택을 탓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민지 입장이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미안해, 민지야. 네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빠, 정말 행복했어. 우리 6년.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냥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6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지 갔니? 네. 무슨 얘기했어? 헤어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여자들은 현실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지와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행 갔을 때, 생일 때, 크리스마스 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과거가 된 시간들이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병원을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정우야, 한방병원인데 재활에 좋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방병원요?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 다니는 재활병원도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척추 전문이래. 침도 놓고 한약도 쓰고.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일단 상담이나 받아보자. 내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잖아.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해볼 만했으니까요. 한방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죠. 박정우 씨, 충분히 호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1년, 2년 꾸준히 해야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원장이 숫자를 말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이었죠.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원장이 웃었어요. 일반 재활이랑은 다릅니다. 저희는 특수침법에 맞춤 한약까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너무 비싼 데다 효과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적극적이셔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방병원 치료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다녔습니다. 침을 맞고 한약을 먹었죠. 원장은 매번 희망적인 얘기만 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나오는데 은희가 원장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둘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힐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은희 친구인가 봐. 친구치고는 너무 친근해 보였습니다. 원장이 은희 어깨를 톡톡 치면서 웃고 있었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와서 은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올케, 한방병원 원장이랑 아는 사이야? 은희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응. 친구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은희가 눈을 피했어요. 옛날에 직장 동료였어. 그날 밤 2층에서 정훈이와 은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한방병원 원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형 치료비가 한 달에 200씩이라며? 그게 효과 좋다잖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네가 원장한테 부탁한 거지? 비싸게 받으라고. 정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우리도 살아야지.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형 돈 어차피 다 쓸 거 아냐. 우리가 좀 챙기면 어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희가 원장과 짜고 저를 속인 거였죠. 비싼 치료비를 받게 해서 그 돈을 나눠 가지려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계속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민지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은희를 봤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지 드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에 역겨웠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 안 고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쫓아오셨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한방병원을 의심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들이 전부 거짓처럼 들렸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보상금이 얼마나 남았을까? 집값에 얼마 썼고, 정훈이 빚에 얼마 썼고, 한방병원에 얼마 쓰고 있고, 계산해보니 벌써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 가다간 돈이 다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까? 휠체어에 앉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에 또다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방병원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장은 계속 희망적인 말만 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어머니. 저는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어머, 정우야. 열이 왜 이렇게 높아?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갔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로 감염입니다. 척추 손상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이에요. 심각한가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지금은 항생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서 치료받고 계시죠? 한방병원에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방 치료도 좋지만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환자분 상태를 생각하면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방병원은 효과도 없고 돈만 나가니까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문 재활센터로 옮기고 싶어요. 부모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방병원은 효과가 없어요. 의사도 제대로 된 재활이 필요하래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난색을 표하셨어요. 재활센터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 보상금 쓰면 되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 다 제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 이제 없구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보상금. 많이 썼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요?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한 5천 정도? 5천만 원요? 7억 중에 5천만 원만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꼽으셨어요. 집 살 때 3억 들어갔고, 집은 대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출도 받았지.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훈이 빚 2번 갚는데 2억 들어갔고,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방병원비. 1년 넘게 다녔잖니? 한방병원에 얼마나 썼는데요? 한 1억 5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효과도 없는 치료에 1억 5천을 썼다니. 그럼 나머지는요? 7억인데 아직도 안 맞아요. 제가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차 바꾸고, 집 수리하고, 생활비도 쓰고. 생활비요? 제 돈으로요? 우리가 너 돌보느라 일을 못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간병을 이유로 제 돈을 쓴 거였죠. 그럼 제 치료비는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 있잖니? 그걸로 해. 5천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해요? 재활센터는 몇 년을 다녀야 하는데? 저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럼 어쩌라고? 우리가 너 키우고 돌보는데 돈이 안 들었어? 그건 부모 도리잖아요. 도리? 내 동생 도와주는 것도 형 도리 아니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서 그냥 살자. 엄마 아빠가 평생 돌볼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치료받고 싶어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 지금은 돈이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제 돈을 함부로 쓴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정우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 어젯밤 일로 삐진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야, 우리가 너한테 미안한 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집도 사고 싶었고 정훈이도 도와줘야 했잖니. 그게 다 제 돈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너 낳아서 여기까지 키웠어. 대학도 보냈고. 그래서 제 보상금을 다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니. 이기적인 건 누구예요? 제 동의도 없이 제 돈을 쓴 게 누구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 하나 돌보느라 우리 인생 다 바쳤어. 그것도 모르냐?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다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어미한테 대드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제 돈 함부로 쓰고. 함부로? 가족 위에 쓴 건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였죠. 정훈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왜? 아버지가 되물으셨어요. 제가 빌려준 돈 받아야죠. 집 팔아서 갚는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훈이 연락 안 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응, 일주일째 전화를 안 받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은희도 몰라? 제가 물었습니다. 은희도 모른대. 어디 갔는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동생이 도망간 거였죠.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정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2층에서 조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빠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가족이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 제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겠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사람들과 제 생존을 위한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휠체어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구한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했어요. 사람을 구하려다 이렇게 된 제가 왜 가족한테까지 착취당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훈이가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은희는 매일 울면서 집안을 서성였죠. 오빠 어디 간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2층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훈이가 왜 도망갔을까? 무슨 빚이 더 있는 걸까? 알아내야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은희도 아이들을 재우러 2층에 올라갔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휠체어를 타고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모님 물건을 뒤진다는 게 떨떠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서랍 안에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을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7억 원 입금, 보상금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출금 내역들이 빼곡했어요. 3억 원 출금, 주택 구입비, 1억 2천만 원 출금, 정훈이 첫 번째 빚, 8,500만 원 출금, 정훈이 두 번째 빚.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한방병원 원장 이름으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 1년이 넘었으니 2,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치료비로 1억 5천을 썼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은희 명의 계좌로 송금 내역. 한 번에 5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 나갔어요.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왜 은희한테 돈을 보냈을까? 저는 통장을 더 뒤적였어요.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가구 구입비 2천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씩 계산해보니 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쓴 거예요. 아니, 애초에 5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숨이 멎었어요. 잔액 800만 원. 7억 중에 800만 원만 남은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통장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버지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추측할 수 있었죠.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했어요. 이메일함을 뒤졌습니다. 한방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박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씩 받고 저희 몫은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방병원 원장이 실제로 받은 건 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은희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답장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방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빼낸 돈. 그중 대부분이 은희한테 간 거였죠. 왜 은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을까? 더 찾아봤습니다. 은희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몰래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훈이가 또 빚쟁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번엔 3천만 원이래요. 은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더 필요한 거니? 어머니의 답장. 일단 2천만 원만이라도 보내주시면 급한 불은 끄겠대요. 원장님한테 받은 돈이 있잖아요. 알았어, 내일 보낼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희가 원장과 짜고 저를 속였던 겁니다. 비싼 치료비를 청구하게 하고 그 돈으로 정훈이 도박빚을 갚았던 거죠. 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주도한 거였어요. 제 치료보다 정훈이 빚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훈이가 쓴 각서들을 꺼냈어요. 집을 매도하여 반드시 변제한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어요. 정훈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다세대 주택 한 채. 정훈이 명의였어요. 언제 산 거죠? 매매일자를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기 전이었어요. 그럼 정훈이는 집이 있었다는 건데 왜 전세 산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더 조사해 봤습니다. 그 집은 정훈이 장인어른 명의로 전세를 놓은 상태였어요.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훈이가 왜 도망갔는지,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제가 요구할까봐 미리 숨긴 거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였죠. 저는 급히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은희도 함께 있었어요. 조카들은 2층에서 놀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며 대답하셨어요. 제 통장 좀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희도 젓가락을 멈췄어요. 통장은 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어제 확인했잖니? 5천 정도 남았다고. 정말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왜? 못 믿겠어? 아버지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못 믿겠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야, 무슨 소리야? 통장 보여주세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요구했습니다.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오빠, 부모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올케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은희를 쏘아봤습니다. 은희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뭐예요? 왜 그래요? 한방병원 원장이랑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다 알아요.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방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빼낸 돈. 올케한테 간 거 다 알아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어떻게 아는데? 통장 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말했습니다. 뭐? 우리 방 뒤진 거야? 제 돈인데 왜 못 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올케가 받아간 3천만 원. 정훈이 도박빚 갚는 데 쓴 거 맞죠? 은희가 주저앉았어요. 오빠,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한테 거짓말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미안해. 근데 정훈이가 정말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 치료비를 횡령하신 거예요? 횡령이라니. 가족끼리.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어요. 정훈이 용인에 집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집? 무슨 집? 다세대 주택이요. 전세금이 2억 5천이나 되는. 아버지가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게 시아버님 모르게 산 거예요. 뭐? 장인 어른이 돈을 좀 주셔서 정훈이가 몰래 샀어요.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그걸 왜 숨긴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오빠한테 빚이 있으니까요. 집 팔라고 할까봐.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구나. 정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은희가 울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희가 눈을 피했어요.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안 말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등 뒤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우릴 고소하겠다는 거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제 돈 찾을 거예요. 방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부모님과 은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과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제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피하셨어요.
은희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저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상금 횡령 관련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승소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각서, 이메일 등 증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 진행하시면 착수금이 필요하고요. 저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가족을 고소해야 하는구나.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정우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어머니가 휠체어 옆에 앉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제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훈이도 내 동생이잖니. 동생이니까 제 미래를 포기해야 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울다가 나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죠. 며칠 후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정우야. 네.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사과하시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근데 말이다. 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그건 아빠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떡해요? 이제 돈도 없는데. 아빠가 일을 다시 시작하마. 아버지는 일흔이 다 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건지.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릴 고소할 거냐?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권리? 가족한테 무슨 권리를 따져?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화가 나신 듯 나가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어주셨습니다. 말없이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씨. 안녕하세요. 증거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통장 사본, 각서, 이메일 출력본.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동생 집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각서의 집을 매도해서 갚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가능해요? 네,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가족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셔도 되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물으셨어요. 정말 할 거니? 네. 정우야, 우리 가족이잖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정말 소송하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린 어떡해요? 집 빼앗기면 우리 애들은? 은희가 울먹였어요.
그건 옳게 가족 문제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제 돈을 훔쳐간 사람이 매정하다고 하네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 통지서. 정훈이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였죠. 부모님이 그 서류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가 서류를 구겨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우리가 너 키우고 돌본 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였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키운 건 부모 의무예요. 제 돈을 쓸 권리는 아니고요. 의무? 의무로 키웠냐?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어요. 사랑으로 키웠으면서 왜 제 돈을 훔쳤어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보름 넘게 잠적했던 동생이 돌아온 거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 정훈이가 저를 봤어요. 왜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내 돈 돌려줄 거예요?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정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또 빚이 생겼어. 이번엔 사채야. 이자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도망 다닌 거구나. 저는 비웃었습니다. 형,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정훈이가 빌었어요. 안 돼. 각서대로 집 팔아서 갚아. 형, 그 집은 내 마지막 재산이야. 내 마지막 미래도 빼앗아 놓고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도 어차피 부모님이 돌보시잖아. 정훈이도 소리쳤어요. 그래, 난 휠체어 탄 사람이니까 돈 필요 없다 이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 맞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훈이, 은희.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지금 살아야 합니다. 가진 돈을 모두 남에게 바치고 저는 이렇게 남았어요. 정우야.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근데 제 치료비는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는 가족끼리 이해해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 착취해도 된다는 거네요. 착취? 이 자식이.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는 못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저를 때릴 순 없었겠죠. 아버지는 주먹을 떨다가 돌아서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민지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민지야? 오빠 안녕.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어떻게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소식 들었어. 가족이랑 소송한다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가 그랬어? 오빠 어머님한테 연락 왔어. 날 좀 설득해달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여서.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민지가 울먹였어요. 나 오빠 버리고 떠났잖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괜찮아. 내 선택 이해해.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말했어요. 뭘? 변호사 지인 있어. 소개해줄게. 그 사람 이런 사건 전문이야.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날 도와주려고 해?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오빠가 옳은 일 하고 있으니까. 민지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기자. 오빠 인생 되찾자. 민지가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민지가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한 사람들과 제 생존을 위한 싸움. 저는 이길 겁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민지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가족법 전문이라고 했죠. 증거가 확실하네요.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가압류 신청은 이미 들어갔고 본안 소송도 곧 시작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증거 자료 더 모으시고 증인 확보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사 트럭이 서 있었어요. 은희와 조카들이 짐을 싸고 있었죠. 어디 가요? 은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친정으로 가요. 여기 더 못 있겠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훈이는요? 어디 숨어 있겠죠. 오빠가 집 빼앗으려고 하니까. 은희가 빚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큰아버지, 우리 집 뺏으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카들은 죄가 없는데? 아니야, 큰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됐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은희가 소리쳤어요. 그럼 올케가 한 짓은 괜찮고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조카들이 울면서 따라갔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 통지가 왔어요. 부모님도 통지를 받으셨죠.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정우야, 정말 끝까지 갈 거니?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법정에서 싸워야 하니?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배신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신? 우리가 너 키운 게 배신이야? 제 돈을 훔친 게 배신이에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정우야, 제발. 엄마 말 들어. 이제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떨렸어요. 부모님과 정훈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각서, 이메일 내용. 모두 명확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장애인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생활비로 1억이 넘게 사용한 것도 정당한가요? 제 측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측은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어요. 정훈이가 다가왔습니다. 형, 제발. 하지마. 저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그건 내가 해결해. 형. 정훈이가 제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형제잖아. 형제는 서로 도와주는 거지. 착취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훈이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 한방병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제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정훈의 처 김은희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입니다. 원장이 대답했어요.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김은희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 부모가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실제 치료비는 얼마였습니까?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구는 200만 원씩 했군요.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은희 계좌로 보냈습니다. 판결까지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지의 도움으로 재활병원을 알아봤어요. 오빠, 여기 좋대. 척추 손상 환자 치료로 유명하거든. 비용이 만만치 않네. 일단 시작하자. 판결 나면 돈 받을 수 있잖아. 민지가 격려했습니다. 저는 재활병원 상담을 받았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제 청구액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생활비 명목 일부는 인정하나 과다 사용분과 부당이득은 반환하라.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박정훈 소유 용인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는 유지한다. 정훈이가 주저앉았어요. 승소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막아섰어요. 정우야, 만족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제 남남이구나.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 제 미래를 팔아넘겼을 때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정훈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가 2억 2천만 원. 전세금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제 채권 일부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부모님이 갚기로 했습니다. 분할로요. 저는 재활센터에 입원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다리의 감각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완전히 걷게 될 순 없겠지만 보조기구를 쓰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커를 이용해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민지가 옆에서 박수 쳤습니다. 오빠 대단해. 고마워 민지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재활센터 입구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저는 워커를 짚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우야, 너 걷는구나. 조금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기다리게. 우리가 기다리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재활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했죠. 제가 소방관으로 구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아이는 제 다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죠. 민지는 자주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요. 제 속도에 맞춰서요. 오빠 행복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좀 행복한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서먹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훈이는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요. 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희망은 때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되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착취해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니까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네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속도로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을 제 힘으로 걷고 있으니까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39에 모든 걸 잃었지만 41살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갑니다. 제 방식으로 당당하게.